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오늘은 데비드 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훔은 1711년에 태어나서 1776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근대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론자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내세웁니다. 경험에서 얻어진 사물의 기본적 관계는 인과관계지만은 이것은 단지 관습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의 불가지론은 현대에도 영향을 끼쳐 실증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논고, 정치적 논고 등이 있습니다. 이상 훔의 양력이었습니다. 경험을 떠나서는 어떤 인식도 불가능하다. 데비드 훔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시죠. 칸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데비드 훔입니다. 영국의 경험론은 노크를 거쳐서 조지 버클리에게 계승되고 훔에 이르러 정점에 이릅니다. 영국의 경험론 노크, 버클리, 훔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훔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경험론의 완성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철저한 회의론자입니다. 훔은 경험론의 완성자이면서 회의론자다. 로크, 버클리, 훔 이렇게 경험론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클리는 노크의 경험론을 더욱 확고하게 발전시키지만은 훔은 경험에 의한 지식의 회의를 품습니다. 철저한 비판 정신으로 기존의 인식론을 되씹어보고 의심해봅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 철학의 소두를 장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의 철학을 가장 중요한 경험 철학으로 간주하는데 칸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칼을 갈아서 새로운 철학의 창을 열었던 훔. 과거의 바탕으로 하는 경험론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경험론의 원리입니다. 훔은 인과관계의 객관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 인과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번개가 치면 곧이어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잘못 연결 지으면 번개가 천둥 소리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현상의 시간적 선후 관계 때문에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소나기 구름 속에 강력한 전기 방전으로 번개가 치고 이 방전으로 그 주변에 커다란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려는 팽창력 때문에 천둥 소리가 나는 겁니다. 즉 빛과 소리의 속도가 다르기에 우리는 번개를 먼저 보고 천둥 소리를 듣게 될 뿐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내가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 팀이 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다는 원인, 사실이 경기의 패배 결과를 만든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예외 없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된다면 나의 텔레비전 시청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요. 왜냐하면 두 현상이 예외 없이 결합되는 규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성이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규칙성을 필연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깨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불을 피우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노출되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틀림없는 불과 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쬐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바라만 봐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경험에 의해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인과관계가 무너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죠. 경험을 하면 알 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라고 믿는 도학적 원리와 인간관계가 오히려 관습에 의해 길들여진 각자의 주관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홈은 인과성이 단순한 관습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홈은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 단순한 관습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인과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사성과 근접성이라고 부르는 경험적 습관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남대문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이건 남대문이야 라고 하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진과 실제 남대문은 전혀 별개입니다. 사진이 곧 그 건물 자체인가요? 그저 유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 대구와 부산이라고 습관적으로 묶어 말하는데 사실 대구가 부산은 아니며 서울과 인천도 그렇게 한목으로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이 또한 그저 습관적으로 근접성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부르는 근접성.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지식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인과 법칙의 발견이 자연과학의 본분이던 때 인과 법칙마저도 이성의 착각이라는 홈의 주장은 자연과학의 존리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의 발견이 자연과학의 본분이던 그런 시대에 인과 법칙마저 이성의 착각이라는 홈의 주장은 자연과학의 존리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현상이었다. 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의심하지 않던 객관 세계의 존재, 즉 실체마저 부정합니다. 실체가 뭔가요? 예컨대 모양, 색깔, 맛은 변하더라도 끝내 변하지 않는 과일이 어떤 것입니다. 실체? 모양, 색깔, 맛은 변하지 않더라도 끝내 변하지 않는 과일이 어떤 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실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서 쭈글쭈글해진 모양의 과일, 시꺼멓게 변한 과일, 맛이 상한 과일을 경험할 뿐입니다. 또한 훔은 순간순간 감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 것을 실체라고 착각한다면 나 자신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무를 갖습니다. 훔, 순간순간 감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 것을 실체라고 착각한다면 나 자신도 찾을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밥 먹고 있는 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 게임을 하고 있는 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나, 공부를 하고 있는 나가 있을 뿐이지 자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진짜 내가 보일까요?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나는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아니면 1시간 전에 들여다본 비슷비슷한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라고 믿게 되는 까닭은 유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는 나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내가 경험한 내용들 뿐입니다. 그래서 훔은 자아를 지각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훔은 자아를 지각의 다발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식 주체인 나라는 존재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그 동일한 실체들을 오직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훔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식의 근원을 경험에서 찾으려는 호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는 대표작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도서관을 청소해야 할지, 예컨대 신학책이나 형이사학책을 한 권 뽑아들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책은 수령에 관한 정확한 연구를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그 책은 사실과 존재에 대한 경험에 맞는 논의를 담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불 속에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책은 말도 안 되는 호구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의 인성론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내 손가락이 가려운 것과 온 세상이 파괴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 손가락이 가려운 것과 온 세상이 파괴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홈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홈.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다. 커다란 짐을 메고 언덕길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때 판단은 이성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돕고 싶은 감정인가요? 뭘 따져서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느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한데 감정은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은 도덕에서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한데 감정은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은 이성은 단지 도와드릴까 모를까 모른 척을 할까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반면에 할머니를 돕는 행동은 도와드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속의 불편함 같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즉 합리성으로는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부모의 말처럼 내 손가락을 긁기 위해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이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손가락을 긁기 위해서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이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개인이 이롭다고 느끼는 것과 사회 전체가 이롭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개인이 다르게 느낀다면, 즉 감정이 주관적이라면 보편적인 도덕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홈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홈은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행동에 대해서 쾌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손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반대의 감정, 부인한다는 부인의 감정을 느낀다. 도움받는 그가 기뻐하니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감정. 이것이 시인의 감정입니다. 시인, 무엇을 시인하다 할 때 시인의 감정. 손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부인의 감정이 생기고, 그가 기뻐서 덩달아 기뻐지는 감정은 무엇을 시인하다 할 때 시인의 감정이다. 동정심 역시 우리가 겪는 경험으로부터 타인의 경험을 추론하면서 생기는 사후적 감정이다. 동정심은 글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친구가 극심한 치통으로 고통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친구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겪은 치통의 기억을 떠올리며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거다. 홈은
공감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선이라고 합니다. 홈은 공감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선이라고 합니다. 홈의 이런 학설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며 뒤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모태가 됩니다. 홈은 공감을 중요시했고 공감을 통해 느끼는 쾌감을 선이라고 봤다.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을 중시했던 홈입니다. 질의 시간. 질문사항. 합리론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경험론자 홈의 철저한 회의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리론자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경험론자 홈의 철저한 회의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답변사항.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 절대로 확실하다고 믿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오직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 절대로 확실하다고 믿을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오직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심할 수도 회의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홈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회의합니다. 의심합니다. 아예 회의하는 주체마저 해체해버립니다. 홈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자체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성주의에서 말하는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뇌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심장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모든 세포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관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 어디서 발휘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이 바로 홈의 태도입니다. 홈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 홈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더 확대해서 모든 것을 회의를 가집니다. 회의하는 주체마저 해체해버립니다. 이성주의에서 말하는 정신은 어디 있느냐? 흔히 말하는 내 안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느냐? 머릿속에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심장에 있느냐?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느냐? 우리의 관념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성이 어디서 발휘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홈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데카르트의 지식에 대한 회의는 결국 자신이 정신으로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홈이 회의를 통해서 얻게 된 확신은 무엇일까요? 데카르트의 지식에 대한 회의는 결국 자신이 정신으로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홈의 회의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답변은 데카르트와 홈의 결론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경우 신이 존재하고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옳음을 내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이 존재하고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옳음을 내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전제가 옳은가 아닌가는 자신 내면을 관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경험이 아닌 이성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홈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인과적이라는 신념은 이성과 경험에 기초를 두지만은 어떤 사건이 원인과 결과라는 신념은 이성과 경험에 기초를 두지만 홈은 이런 이성의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식적인 확신은 우리들의 단순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와 같은 법칙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간이 그걸 습관적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습관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곧 총동 소리가 들리니까 귀로 듣고 경험하니까 이것을 연결지어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원인인 것처럼 논리적 추론으로 즉 이성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홈이 보기에 세상에는 경험의 파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험의 관찰 뒤에 법칙 같은 원리를 도출하는 기납법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의 관찰 뒤에 법칙 같은 원리를 도출하는 기납법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홈은 경험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역법은 물론이고 기납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역법은 하고 기납법은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대단한 회의론자였던 홈이었습니다. 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